노란 형광등 불빛이 어둠을 조심스럽게 밀어내고 있는 작은 원룸에서 김진희 할머니는 오늘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로 67세가 된 그녀의 손에는 30년간 교단에서 사용하던 빨간 볼펜이 들려 있고 그 앞에는 하얀 편지지가 놓여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8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아들 하나를 대학원까지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민수야.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며 첫 줄을 적어 내려갑니다. 너한테는 그냥 엄마였겠지만 엄마에게는 너 하나뿐이었단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글로 옮기려니 목구멍에서 맴돌 뿐입니다. 김진희의 인생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가며 버텨온 긴 세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근무하며 다른 집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항상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명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 입사, 결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교사였던 덕분에 교육열이 남달랐고 그 결과 민수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고 안부 인사도 형식적이 되었으며 집에 찾아오는 일은 명절에나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가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니? 엄마가 병원에 좀 같이 가면 좋겠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너무 무리한 부탁인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예상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제품 런칭 때문에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하거든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가요. 그 뒤로 이어진 긴 침묵. 김진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넓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의사 앞에서 혼자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과거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진희는 마음 한쪽 깊은 곳에 있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닫아버린 마음의 마지막 결론을 이 편지 위에 차근차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던 손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낡은 창문을 살짝 흔들어댔습니다. 10월이었는데도 유난히 쌀쌀했던 그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의 집에 잠깐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잠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희는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래 머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식사를 차려주면 늘 미안하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자신이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줄 알고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빨래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며칠 있다 가신다더니 벌써 보름이 넘었잖아. 김진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 그래, 오랜만에 오셔서는 전기세나 가스비는 한 푼도 안 내시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계시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이 집도 대출 갚느라 빠듯한데 어머님은 마치 본인 집처럼. 그 순간 김진희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납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거실 모서리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댄 채 계속 들리는 대화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병원도 다녀오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 그럼 더 빨리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뭐라고? 여보, 이게 현실이야. 어머님 곁에서 계속 모시는 게 무조건 효도가 아니라 서로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도 진짜 효도라고. 그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그 순간 차가운 칼날이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효도라는 말조차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을 덜어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진희는 조용히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밥을 퍼주었습니다. 엄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 조금 더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수저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라 해도 이제는 음식보다도 입안에 맴도는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한때는 집안에 가득했던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가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기억을 덮쳐왔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진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정말 물러날 때가 됐어.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오기 전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언제 집을 나갔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김진희는 그 모든 쓰라린 기억들을 한 글자씩 편지 위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는 참아하지 못했던 진심들, 혼자서만 참아왔던 서운함들, 그리고 이제는 정리해야만 하는 마지막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나는 너희 곁에 머물 자격을 잃은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지우고 싶어 했던 거야. 펜을 든 손이 다시 한번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써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집 현관문을 닫고 나온 그날 김진희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오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더 이상 그 집 앞에서 망설이거나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단단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진희는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찾은 곳은 낡은 빌라 원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보일러도 오래되어 겨울에는 자주 고장이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뒷마당과 빨래줄,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조심스럽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게 이제 내게 필요한 거야. 계약을 마치고 이사짐을 준비하면서 김진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벌의 옷가지, 수십 년 된 전기밥솥, 그리고 우연히 손에 잡힌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일기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그 그림일기를 다시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쓴 것 같았습니다. 빅돌한 연필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라서 공부도 잘 가르쳐 주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준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김진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적 속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건 한때 이야기였고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그 사랑을 되돌려받으리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벽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조금씩 덜 기대하면서 살아야겠어. 다음 날 예전에 살던 집의 부동산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지만 지하철역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잔금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김진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남은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조용히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조금씩 후원해왔던 복지재단에 기부 신청서를 작성했고 멀리 사는 손녀를 위해서는 적금을 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장만 남겨두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자신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계좌를. 이제야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겼네. 병원에도 여전히 혼자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히 나빠진 것도 좋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말에 김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을 내 삶에서 덜어냈으니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혼자서 동네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깻잎 장아찌, 오이 소박이, 멸치볶음 같은 소소한 반찬들을 조금씩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따끈한 밥 위에 깻잎 장아찌를 올려 먹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맛있다고 해주지 않아도 내가 맛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한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미완성된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편지를 다시 써 내려갈 시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펜을 들어 올리며 그녀는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너는 끝까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 다음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게 너였으니까. 그게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편지 바로 옆에 놓인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김진희 자신은 이 편지가 원망의 글이 아니라 정리의 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서운함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날 김진희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흘림체로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민수에게. 창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붉고 진한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방금 완성한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원망의 글이 아니야. 너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편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김진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요란스럽지도 않게 그저 혼자서 침대 위에 누워 마지막 숨을 평안히 내쉬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한 것은 며칠 뒤 우유 배달을 나온 관리인이었습니다. 며칠째 우유병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본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하얀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투는 곧 연락처를 찾아 한 남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가 어머니가 살던 그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공간, 어머니의 체온과 숨결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첫 문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민수는 목구멍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가 써 내려간 삶의 이야기들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학교로 나섰던 어머니의 뒷모습,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밝고 씩씩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던 어머니의 노력들,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자신이 내뱉은 밥보다는 차가운 한마디에 조금씩 부서져 갔다는 이야기. 한 장 또 한 장.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종이를 다 읽도록 손에 꽉 쥐고 읽어가던 민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널 원망하지 않을게. 대신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 주려고 해. 그 순간 민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목소리, 전화를 끊은 후 들려왔을 긴 한숨,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단 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는 혼자서도 괜찮으실 거야 라며 자신만을 위로하고 있었을까?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 하늘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며칠 후 민수는 작은 낙골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엄마를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릴 적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그 늦은 사과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서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국화꽃 한 다발과 그가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일상의 이야기, 이제야 전한 고마움의 말들.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어머니.